설탕을 끊는다면 내 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설탕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요.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단 것을 줄이세요. 설탕은 피하세요. 하지만 정작 우리는 여전히 설탕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에겐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이유, 강한 동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건 알지만 그 이유가 마음 깊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운동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막상 실천하지 않는 건 그 중요성이 삶의 우선순위로 연결되지 않아서입니다. 심지어 병원에 가서 당뇨나 고혈압 인슐린 저항성 진단을 받았을 때조차도 의사는 말합니다. 체중을 줄이세요. 살만 빼면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체중을 줄이기 더 어렵게 만드는 약을 함께 처방합니다. 이 모순 속에서 환자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변화는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설탕을 끊어야 하는 이유를 마음 깊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단순한 다이어트나 체중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 호르몬이 반응하고 그 결과 건강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하나하나 풀어드릴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끝까지 보고 나면 이제는 왜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마음속에 강하게 남아 실제로 멈출 수 있는 용기로 바뀌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장 해로운 음식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단연코 설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탕은 단순히 달콤한 맛을 내는 식재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속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온갖 대사질환의 뿌리가 됩니다. 단 한 번의 섭취로도 인슐린 저항성을 자극하고 이를 반복하면 점점 더 몸이 지방을 태우지 못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체내에 쌓여있는 지방을 꺼내 쓰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음식을 원하게 되는 식욕 중독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설탕은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닙니다. 칼로리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몸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중독성 강한 약물에 가깝습니다. 설탕을 먹으면 뇌는 일시적인 보상 신호를 보내고 다시 그 자극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아도 무언가 자꾸 먹고 싶고 식사 외에 간식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 욕구는 단순한 입의 욕심이 아니라 호르몬의 왜곡에서 비롯된 생리적인 신호입니다. 설탕은 지방을 저장하게 만드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분비시키고 그 인슐린은 동시에 지방 연소를 막습니다. 즉, 우리가 이미 쌓아둔 지방을 꺼내 쓰지 못하게 만들고 대신 계속해서 새로운 에너지원, 즉 음식 섭취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지방을 계속 저장하고도 만족하지 못한 채 더 많은 음식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슐린 저항 상태는 단순히 체중 증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식과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체중 증가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일 뿐 진짜 문제는 그 뒤에 숨은 인슐린 저항성과 그것이 불러오는 만성 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조용히 전신을 망가뜨립니다. 혈관간, 신경, 눈, 심장, 면역 기능까지 모든 기관이 영향을 받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고리의 중심에 설탕이 있다는 점입니다. 단지 살이 찐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살이 찐다는 그 자체보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들여다보면 늘 설탕과 인슐린 저항이 중심에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칼로리라는 개념은 사실상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칼로리만 줄이면 된다 라고 믿고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문제는 칼로리의 숫자가 아니라 그 칼로리가 어디서 왔느냐입니다.
질 낮은 탄수화물, 특히 정제된 설탕과 밀가루에서 온 칼로리는 몸속에서 완전히 다른 반응을 유도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대사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물질입니다. 결국 건강을 무너뜨리는 건 칼로리의 양이 아니라 칼로리의 질입니다. 설탕을 끊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몸이 보내는 신호는 의외로 입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치아가 달라집니다. 잇몸이 덜 붓고 이 사이가 끈적이지 않으며 양치질을 덜 해도 입안이 상쾌한 느낌이 오래 갑니다. 충치가 덜 생기고 잇몸 질환도 줄어들며 치아에 끼는 하얀 막, 즉 플라그도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입안에 서식하는 세균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분해하면서 활동하는데 특히 두 가지가 그들에게 먹잇감이 됩니다. 첫 번째는 탄수화물, 즉 쌀이나 밀가루 같은 전분입니다. 전분은 입에서부터 분해가 시작되는데 침 속에 있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이를 포도당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한 포도당은 세균의 먹이가 되어 플라그를 만들고 충치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탕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훨씬 악화됩니다. 설탕은 자당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자당은 포도당 50%, 과당 5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입에서 자당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대신 입안의 세균들은 이 자당을 아주 잘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갖고 있습니다. 과당은 특히 산성도가 높아 세균이 이를 소비하면 강한 산을 만들어내는데 이 산이 치아에 미세한 구멍을 뚫고 충치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포도당은 산은 적지만 끈적임이 강해 세균이 치아 표면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결국 입안에 끈적한 이물감 찝찝함 냄새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 하루에 2-3번씩 양치를 하지 않으면 입안이 불쾌하게 하고 껄끄러운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설탕과 가공된 전분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보세요. 양치를 하지 않아도 입안이 상쾌한 느낌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스스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물론 양치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설탕을 끊으면 매번 칫솔질에 의지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입안이 깨끗하고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변화입니다. 식사를 한 후 치아가 끈적해지고 거슬리는 이물감이 생기는 느낌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기나 채소를 먹었을 때 그런 끈적임이 생기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설탕과 가공 전분이 그런 불쾌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입안에서 느끼는 상쾌함과 불쾌함의 차이는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설탕을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충치를 예방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입안의 세균 환경 산, 생성 플라그 형성까지 통째로 바꿔내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치아 건강이 회복되는 가장 빠른 시작이 설탕을 끊는 것인 이유입니다. 설탕을 끊기 시작하면 몸이 가장 먼저 회복을 시작하는 부위 중 하나가 관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가락 관절이 붓고 욱신거리고 밤마다 이불을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비명을 지를 정도로 아픈 통풍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고통의 중심에는 바로 과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가공된 설탕은 절반이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과당은 몸속에서 요산의 생성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요산이 많아지면 그것이 결정체가 되어 관절 사이에 쌓이고 마치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주변 조직을 찌르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엄지발가락의 관절에 가장 많이 생기지만 사실 우리 몸의 어느 관절에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과당은 단지 요산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과 지방 간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인슐린 저항이 생기면 몸은 지방을 연소하지 못하고 계속 저장만 하게 되며 간에서는 지방이 쌓여 만성 피로와 대사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또다시 요산 수치를 올리고 결국 통풍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설탕을 끊으면 이 고리가 끊어집니다. 과당이 줄어들면서 요산 수치가 낮아지고 인슐린 저항이 완화되며 간 기능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지 통풍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호르몬 균형을 다시 잡아주는 과정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르티솔과 인슐린은 생존과 직결된 긴급 반응 호르몬입니다. 높은 스트레스나 급격한 혈당 상승은 뇌의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어 이 두 호르몬이 급격히 분비되는데, 이 상태가 반복되면 다른 모든 호르몬 시스템이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설탕을 끊고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이 두 축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인슐린이 안정되면 당연히 혈당의 급격한 오르내림이 줄어들고 코르티솔도 과도하게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방해받지 않고 밤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깊은 수면에 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설탕을 줄이면 단순히 혈당만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쇄 반응으로 인해 밤에 더 잘 자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야간에 자주 화장실에 가는 일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이 심한 경우 혈중 포도당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신장이 그 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합니다. 이때 당은 수분을 끌고 나가면서 소변량이 많아지고 밤마다 몇 번씩 잠에서 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야간뇨도 사실은 혈당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을 줄이고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제한하면 몸은 저장해두었던 글리코겐을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글리코겐은 다량의 물을 함께 저장하는데, 이를 연소하게 되면 수분도 함께 빠져나가 초기 며칠간은 오히려 화장실을 자주 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첫날 밤은 잠이 자주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극히 일시적입니다. 대부분 하루 이틀 안에 지나가며 이후에는 혈당과 수분 대사가 안정되면서 밤에 편안하게 잠들고 아침까지 깨지 않고 잘 수 있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설탕을 끊는 것은 단순한 식습관 조절이 아닙니다. 통풍에서 시작해간 건강 호르몬 균형, 수면의 질까지 전신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첫 걸음입니다. 설탕을 끊으면 놀랍게도 뇌의 기능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집중이 잘 안 되거나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고 불안한 감정을 자주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뒤에는 바로 혈당의 불안정과 인슐린 저항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방해꾼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고 인슐린은 그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 에너지로 쓰게 해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설탕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이 점점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입니다. 그 결과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혈액 속에 남아버리고 뇌세포는 연료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뇌는 굉장히 섬세한 기관입니다. 일정한 에너지원이 꾸준히 공급돼야만 맑은 사고와 감정 조절이 가능해지는데, 설탕과 가공식품이 반복되면 혈당은 들쭉날쭉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고 뇌는 순간순간 피로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집중이 안 되고 기억이 흐려지고 작은 일에도 감정이 쉽게 요동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을 끊기 시작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당이 안정되면서
뇌에 공급되는 에너지도 일정해지고 에너지의 질이 좋아지면 뇌는 더 이상 기복 속에서 버티기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정리되며 하루를 살아가는 집중력과 감정의 탄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기분 전환에 그치지 않습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면 하루 중 갑자기 피곤하거나 짜증나는 순간이 줄어들고 그 대신 안정감 있는 기분이 이어집니다. 특히 설탕 중독에서 벗어나면 우울감과 불안감 같은 감정 장애 증상도 자연스럽게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이나 보충제를 찾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변화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설탕을 줄이는 것. 그 한 가지 선택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더 맑고 감정은 더 안정되고 하루는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안의 균형이 더 소중해지는 만큼 뇌가 보내는 이 신호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설탕을 끊으면 눈이 먼저 숨을 쉽니다. 나이가 들수록 글씨가 번져 보이고 밤 운전이 힘들어지고 불빛 주변이 뿌옇게 번져 보인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경우 단순한 노화라고 여기지만 그 이면에는 혈당이 반복적으로 높아지면서 눈 속 미세혈관이 손상되는 과정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망막은 눈 가장 안쪽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얇고 섬세한 막인데 이 부위에는 머리카락보다 더 가느다란 미세혈관이 그물처럼 깔려 있습니다.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이 미세혈관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바로 망막병증으로 이어지는 첫 관문입니다. 혈당과 망막 손상의 연관성은 연구와 임상에서 이미 매우 널리 확인되어 있습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내리거나 계속 높게 유지되면 당분이 단백질과 결합해 변성된 물질, 즉 당화, 최종 생성물이 생깁니다. 이 물질은 조직에 들러붙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세포 구조를 손상시키는 데 관여합니다. 여기에 산화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혈관벽은 더 쉽게 약해지고 당대사 불균형과 인슐린 저항이 오래 지속될수록 전신적인 만성 염증 상태가 고착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각각 따로가 아니라 서로 겹겹이 쌓여 눈 조직 전체를 압박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높은 혈당이 단지 혈관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혈관 주변 조직으로 당분이 스며들면 삼투작용이 일어나 물이 끌려 들어오고 그 결과 혈관을 둘러싼 기점막이 붙고 두꺼워집니다. 부어오른 막은 점점 탄력을 잃고 혈액과 영양소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혈관벽을 지지해주는 혈관 주위 세포도 손상을 받는데 이 세포들이 약해지면 혈관은 쉽게 새고 찢어집니다. 결국 기저막은 두꺼워지고 새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 미세혈관 질환이 진행되고 망막병증으로 이어집니다. 망막병증이 진행되면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을 수 있어 더 위험합니다. 그러나 미세출혈이 반복되고 부종이 쌓이면 시야가 흐려지고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시력 저하나 실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 조절이 잘 안 되던 분이 갑자기 시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면 이미 상당한 손상이 진행된 뒤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면 이러한 미세혈관 손상의 속도를 늦추고 망막 손상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설탕 섭취를 줄이고 식단을 조절한 뒤 정기적인 안저 검사를 받으신 어르신들 가운데 망막 부종의 진행이 완만해지거나 출혈 소견이 안정되었다는 사례도 보고됩니다. 물론 이미 진행된 손상을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더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일상생활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안경 도수만 바꿔도 해결되지 않는 시야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식단, 특히 설탕 섭취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설탕을 줄이면 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미세혈관이 덜 손상되고 기점막이 덜 붓고 혈관 누수가 줄어들며 망막병증으로 인한 시력 위협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실명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변화를 식탁 위에서 예방할 수 있다면 오늘 당장 달콤한 간식을 줄이는 선택은 결코 작지 않은 결단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숟가락 적게, 한 컵 덜 달게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다시 세상을 또렷하게 바라볼 힘이 그곳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설탕을 줄이면 눈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이유로 신장과 말초신경 역시 조용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눈과 마찬가지로 신장도 수많은 미세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구조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여과장치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몸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으로 배출할 것과 다시 몸으로 보낼 것을 분류하는 아주 정교한 작용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사구체 역시 미세혈관으로 되어 있어 혈당이 높으면 그 구조가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눈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면 시야가 흐려지고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면 체내의 노폐물과 수분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되며 결국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손상이 진행되기 전까지 뚜렷한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신장기능 저하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미 상당한 손상이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설탕 섭취를 줄이면 이 미세혈관의 손상 속도를 늦추고 신장 기능을 더 오랫동안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미세혈관 손상은 신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손끝과 발끝까지 이어지는 가느다란 말초신경도 마찬가지로 미세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혈관이 손상되면 신경에 필요한 혈류가 부족해지고 결국 신경세포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손끝 발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무뎌지거나 찌릿한 통증이 생기며 심하면 감각 자체를 잃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신경 손상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아주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각을 잃으면 다쳤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가 덧나고 작은 부상이 큰 감염으로 발전하며 결국 절단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발끝 발바닥 발가락이 대표적인 부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샤르코 관절이라 불리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단순히 감각을 잃는 것을 넘어 관절 위치를 인지하는 뇌의 감각 기능, 즉 고유 감각이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도 팔꿈치를 굽히거나 발바닥이 땅에 닿았는지 인지할 수 있는 건 이 고유 감각 덕분인데 설탕이 원인이 된 신경 손상이 이 기능까지 무너뜨리면 무게중심이 어긋나고 관절에 잘못된 압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며 관절이 파괴되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무릎 발목 관절이 흔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감각을 잃으면 다친 줄도 모르고 어디를 다쳤는지도 몰라서 같은 부위를 반복해서 다치게 됩니다. 혈액순환까지 나빠져 있으면 상처가 아물기도 어려워지고 결국 작은 상처 하나가 수술 절단, 심지어 감염 합병증까지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악순환도 설탕을 줄이는 것만으로 일정 부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미세혈관이 덜 손상되고 말초신경이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게 되며 감각도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관절을 지키고 발끝을 지키고 스스로 움직이는 삶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지금 설탕을 내려놓는 선택은 작지만 결정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설탕은 실명 신장기능 저하, 그리고 발가락 절단과 같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설탕을 줄이기만 해도 우리 몸의 면역력은
훨씬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설탕이 우리 몸의 백혈구 활동을 억제한다는 점입니다. 백혈구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 독소 등을 감지하고 이를 감싸 삼켜 없애는 작용을 합니다. 이를 식균 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설탕은 이 과정을 방해합니다. 특히 우리 몸의 백혈구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호중구는 설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설탕이 많아지면 이 호중구의 활동력이 떨어지며 감염에 대한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이죠. 또한 설탕은 활성산소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 특히 면역세포를 포함한 조직들에 손상을 입힙니다. 장기적으로 설탕은 만성염증을 부추기고 그렇게 되면 면역 시스템은 항상 과잉작동 상태에 놓이게 되어 점점 지치고 약해집니다. 게다가 설탕은 비타민C, 아미노산 전해질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의 흡수와 운반에도 방해가 됩니다. 우리 몸은 이런 영양소를 흡수할 때 운반체를 사용하는데 설탕이 많아지면 이 운반체에 먼저 달라붙어 다른 필수 영양소들의 자리를 빼앗게 되는 것이죠. 결국 면역에 꼭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제때 전달되지 못하고 면역력은 더욱 떨어집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감기나 몸살을 앓기 전날 달콤한 음식을 유난히 많이 먹은 날이었다는 걸 떠올리실 겁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몸이 바로 반응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설탕을 줄이면 피부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설탕은 여드름 피부염, 붉은기와 같은 다양한 피부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설탕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알레르기 자가 면역 문제, 장내 미생물 불균형처럼 염증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설탕은 이 모든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피부에 염증이 있거나 만성적인 트러블을 겪고 있다면 설탕을 줄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설탕을 끊는다고 모든 게 바로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염증과 면역 문제의 뿌리를 하나씩 잘라내는 과정은 분명 시작됩니다. 또한 설탕을 줄이면 우리 몸은 점점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결국 당뇨병 2의 2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설탕을 줄이면 이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간의 위험도 함께 줄어듭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주요 원인은 과도한 인슐린과 과당 섭취입니다. 특히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되기 때문에 설탕이 많아질수록 간에 부담이 누적됩니다. 결국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또 과잉 분비되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설탕을 줄이면 간은 휴식을 되찾고 지방간은 악화되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물론 지방간 자체는 초기엔 큰 증상을 유발하지 않지만 인슐린 저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하면 강형화나 다른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설탕을 줄이는 건 우리 몸 전체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설탕을 줄이면 몸속 여기저기에서 발생하던 만성 염증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특히 혈관에 생기는 염증이 줄어들면 심장질환, 즉 관상동맥질환과 심근경색의 위험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꼭 수치가 낮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콜레스테롤 기준치는 유전적으로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만 가지고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혈관 속을 떠도는 당분과 단백질이 만나 형성되는 당화 최종 생성물의 양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 당화 물질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일으키며 심장 질환을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혈당이 높아질수록 이 물질도 많아지고 혈관과 조직에 점점 더 큰 손상을 주게 됩니다. 설탕을 줄이면 이 당화 물질이 줄어들고 전신의 산화 스트레스도 완화되며 결국 혈관에 해를 끼치는 작은 LDL 입자의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작은 LDL 입자들이 심장질환의 실제 위험 인자입니다. 단순히 LDL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그 크기와 산화된 정도, 그리고 얼마나 잘 침착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작은 LDL 입자는 혈관 내벽에 더 잘 침투하고 염증에 더 쉽게 반응하며 동맥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설탕을 줄이면 이러한 입자의 수와 산화 정도가 확실히 줄어들며 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NMR이라는 정밀 콜레스테롤 검사를 통해 이 작은 LDL 입자의 수와 평균 크기까지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탕 섭취를 줄이면 관절 염증도 함께 줄어들어 관절통이나 뻣뻣함 같은 증상 역시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전반적으로 붓기가 빠지고 움직임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부분이죠. 바로 체중. 설탕을 줄이면 진짜 의미 있는 체중 감량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짜 감량은 단기적으로 수분만 빠지는 요요, 다이어트와는 전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처음 빠지는 1-2kg은 대부분 수분이고 일정 기간 고통을 참다가 체중이 줄어들면 곧 식단을 멈추고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다시 살이 붙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하지만 설탕을 줄이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몸속 대사의 균형이 바뀌고 기초적인 건강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체중 감량이 아니라 오래 유지되는 건강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통해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셨다면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제안을 진지하게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바로 30일 설탕 끊기 도전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일단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모든 설탕을 멈춰보시고 흰 밀가루, 그러니까 흔히 먹는 흰빵 과자면 같은 음식도 함께 줄여보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만 더 권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전분입니다. 쌀밥떡, 오트밀, 옥수수처럼 탄수화물이 주성분인 음식들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꼭 모두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흰 쌀밥을 조금 먹어도 괜찮고 특별히 당기는 게 없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조절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아주 소량만 먹어도 갑자기 단 음식이 미친 듯이 먹고 싶고 입 안이 도는 느낌이 강하게 온다면 그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작은 양조차 다시 식욕을 자극하는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답은 내 몸 안에 있습니다. 먹은 뒤에 어떤 감정이 드는지,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스스로 살펴보면서 그 기준을 찾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한계선을 정하고 그 선 안에서 조절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혹시 이 30일 도전에 참여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보세요. 그렇게 댓글을 남기는 순간 마음속의 결심은 단단해지고 이제 그 결심은 스스로와의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난 후 다시 댓글로 알려주세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고 또 무엇이 가장 기뻤는지를요. 이 도전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도 큰 용기를 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채널의 영상은 수십만 명 때로는 수백만 명에게 전달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경험담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변화는 곧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겠어요?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삶의 질을 바꾸는 아주 강력한 변화입니다. 바로 미각이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설탕을 끊으면 놀랍도록 새로운 맛의 세계가 열립니다. 마치 새로운 혀를 갖게 된 것처럼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음식 고유의 향과 깊은 맛이 살아납니다. 사실 설탕은 단순한 맛이 아닙니다. 그건 거의 중독처럼 강력한 자극입니다. 자연 속 본연의 재료에서 분리되어 정제된 설탕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모든 풍미를 덮어버립니다. 마치 아름다운 노을을 보는데 눈앞에 회색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처럼 음식 속의 섬세한 향과 식감, 고유의 매력을 가려버리는 거죠. 하지만 설탕을 끊으면 그 안개가 걷히듯 혀가 다시 깨어납니다. 다시 음식과 감각으로 교감하게 되고 식사가 다시 행복한 순간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즐거움 자체를 되찾는 경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식사 사이에 생기던 갈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변화의 열쇠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시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끊을 수 없는 갈망 때문입니다. 몸이 원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자극을 찾는 그 갈망. 이걸 끊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설탕을 끊으면 이 갈망이 진짜 배고픔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진짜 배고픔은 우리 몸에 필요한 음식을 향해 움직입니다. 가공식품이나 군것질이 아닌 따뜻한 국 한 그릇, 구수한 나물 고소한 계란이나 생선처럼 진짜 음식이 당깁니다. 그렇게 진짜 음식을 먹으면 놀랍게도 다음 식사까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게 됩니다. 허기가 아닌 만족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식사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고 군것질 생각도 거의 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두 끼로도 충분하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내가 내 식욕을 다스리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더 깊이 변화시켜드릴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늘 더부룩하던 아랫배가 가볍게 바뀐다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50세가 넘고부터 복부 팽만감이나 무거운 느낌에 지치셨다면 어쩌면 지금 몸이 조용히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자연의 조용한 지혜 속에서 해답을 찾아왔습니다. 옛사람들은 진정한 회복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잎 하나, 뿌리 하나, 맑은 물 한 줄기처럼 아주 단순한 것 안에 숨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늘 똑같은 원리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몸은 땅의 리듬에 맞춰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는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오래가는 회복은 언제나 자연스러운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창조의 선물로 주어진 것들을 통해 몸을 회복하고 살리는 길, 그 본래의 자리에 우리를 다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5가지 재료는 복부를 부드럽게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유행도 아니고 특별한 약도 아닙니다. 오직 몸의 본래 리듬에 맞춰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 조화로운 방법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이 재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비율과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마시는 이 음료가 특별한 이유는 아주 단순한 재료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값비싼 건강 보조식품도 아니고 어디선가 들은 생소한 약초도 아닙니다. 그 시작은 바로 따뜻한 물입니다. 차가운 물도 끓는 물도 아닌 마치 하루를 마치고 편안히 몸을 담그는 따뜻한 욕조처럼 속까지 포근하게 든 물 한 잔입니다. 이쯤에서 정말 그냥 따뜻한 물이요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물 한 잔이 지닌 조용한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따뜻한 물은 소화기관 전체를 이완시키고 부드럽게 자극하여 마치 긴 하루 끝에 긴장을 풀어주는 온욕처럼 몸속 깊은 곳부터 진정시켜줍니다. 위와 장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을 서서히 풀어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는 작용으로 인해 음식물이 보다 자연스럽게 소화관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바로 따뜻한 물이 자연이 준 혈관 확장제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불편한 복부 팽만감이나 변비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은 우리 몸에게 이제 소화할 준비를 시작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이 신호를 받은 소화기관은 소화 효소들을 분비하기 시작하는데 이 효소들이야말로 우리가 음식을 잘게 쪼개고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물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따뜻한 물은 과식이나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데도 조용한 힘을 발휘합니다. 속을 포근하게 채워주는 따뜻함 덕분에 허기를 덜 느끼게 되고 입이 심심해서 무언가를 찾게 되는 상황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따뜻한 물이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되며 신진대사를 서서히 끌어올려준다는 것입니다. 과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소화기관에 활기를 불어넣는 작은 시작. 하루를 여는 첫 한 잔의 따뜻한 물이 결국 몸의 리듬을 조율하고 뱃속의 무거움을 덜어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직접 느껴보시면 더욱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만으로 소화와 복부 지방에 변화를 주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몸의 균형을 보다 깊이 있게 회복하고 뱃살과 혈당을 동시에 관리하고자 한다면 다음에 소개할 이 재료를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수백 년간 사랑받아온 이 재료는 단순히 맛있는 조미료로서의 역할을 넘어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체중을 조절하고 대사를 되살리는 자연의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바로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는 잘 익은 사과를 자연 발효시켜 만든 황금빛 액체로 겉보기엔 소박하지만 그 안에는 아세트산 미량 무기질 그리고 각종 효소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몸의 신진대사를 깨우고 무너졌던 내적 균형을 서서히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사과 식초가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억제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은 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그 순간적인 불균형이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대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사과 식초는 이러한 급등을 부드럽게 완화하여 당뇨병과 같은 위험 요인을 사전에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과 식초는 몸에 쌓인 완고한 지방을 분해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복부에 자리 잡은 뱃살이 잘 빠지지 않는 경우 사과 식초는 그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하도록 몸을 유도해 줍니다.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하루 종일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소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이나 레몬처럼 사과 식초 역시 식사 후 포만감을 길게 유지시켜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식욕을 조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뿐 아니라 사과 식초는 위산과 소화 효소의 분비를 도와서 음식물이 장을 따라 더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결과 복부 팽만감, 변비가스 등으로 인한 불편함도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사과 식초는 LDL, 즉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복부 지방과 심혈관 건강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뱃살을 줄이면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의 위험 또한 함께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 식초는 항균 작용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이 각종 유해균이나 곰팡이, 심지어 바이러스까지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 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부드럽게 밀어주는 자연의 방패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처럼 자연에서 온 재료를 선택할 때 단지 육체적인 건강만을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균형을 되찾아가는 그 과정은 동시에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과 식초는 몸의 소리를 조용히 듣고 하루를 더욱 가볍고 맑게 시작하게 도와주는 작은 한 방울의 지혜입니다. 일상 속에서 너무 쉽게 지나쳐버리는 재료지만 그 안에 담긴 치유의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덜 먹거나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고 소화력을 되살리고 뱃속의 불편함을 덜어낼 수 있도록 돕는 작은 선택들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지금 소개드리는 세 번째 재료 없이는 이 아침 음료의 효과도 절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료는 소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만들고 복부 팽만을 가라앉히며 몸의 리듬을 조화롭게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중 혹시 이 재료들을 건강 목적으로 사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살짝 알려주시면 저도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유익하게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정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바로 레몬즙입니다. 레몬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과일이지만 그 속에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치유력이 숨어 있습니다. 햇살 아래 노랗게 익은 이 작은 열매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하며 이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몸 전체의 염증 반응을 부드럽게 진정시켜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특히 따뜻한 물과 함께 섞였을 때 레몬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자연스러운 소화 촉진제로 변모합니다. 단순히 혀끝을 자극하는 신맛, 그 이상으로 레몬의 신맛은 소화기관 전체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혹시 신음식을 맛보면 입안에 침이 돌기 시작하는 경험 있으시죠? 그 반응은 단순한 미각 반응이 아니라 몸 내부에서 위와 장에 이제 소화할 준비를 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로 인해 소화 효소의 분비가 활발해지고 음식물이 보다 효율적으로 분해되어 불쾌한 더부룩함이나 소화불량 가스 발생 등의 증상을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레몬에는 자연 유래 한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장이나 대장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께도 매우 유익합니다. 예민한 장을 진정시키고 자극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죠. 한편 레몬은 맛은 신맛이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알칼리성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것은 몸속의 산성도를 부드럽게 조절하고 전체적인 내장 환경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어 소화, 영양 흡수, 그리고 지방 대사까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몸의 내적 균형이 잘 유지될수록 우리가 먹는 음식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쌓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한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는 면역 기능을 부드럽게 끌어올려줍니다. 이는 단지 장 건강을 넘어서 몸 전체의 염증을 줄이고 계절성 질환이나
바이러스에 맞설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을 길러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햇볕 속에서 천천히 익어가는 이 작고 소박한 과일은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회복의 열매입니다. 몸을 맑게 하고 마음을 가볍게 하며 매일 아침을 깨우는 힘을 선사해주는 존재. 레몬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중심을 잡고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자연의 조용한 도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재료는 바로 생강입니다. 언뜻 보면 주방 한구석에 있는 평범한 향신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소박한 뿌리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치유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이요, 그거 요리할 때나 넣는 거 아닌가요?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생강은 단순한 조미료를 넘어 몸을 따뜻하게 덮이고 속을 안정시키며 불편한 증상을 완화하는 자연의 약재로 오랫동안 쓰여왔습니다. 특히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중심이 살짝 흔들리는 듯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면 생강이 주는 은은한 편안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실 겁니다. 생강은 복부에 가볍게 맺혀 있던 불편함을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탁월하며 메스꺼움이나 식욕 저해도 자연스러운 진정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생강의 진가는 단지 위를 편안하게 해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 불리는 천연 한겸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위장뿐 아니라 관절 근육 등에 퍼져 있는 미세한 염증과 긴장을 조용히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 이곳저곳에 쌓여있는 피로와 긴장 그 정체모를 묵직한 불균형이 생강을 통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생강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은은한 열기를 일으켜 우리 몸의 에너지 흐름을 보다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회복시켜줍니다. 이처럼 생강은 강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대사를 조용히 끌어올리고 몸을 따뜻하게 깨우는데 이상적인 재료입니다. 한겨울 아랫목에 앉아 마시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처럼 생강은 마음과 몸을 동시에 달래주는 특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극 없이 순하게 그러나 깊이 있게 회복을 이끌어주는 이 작은 뿌리의 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의 습관 속에 생강을 꼭 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리를 위한 향신료가 아닌 건강을 위한 동반자로서 말이죠. 그런데 이 아침 음료를 진정으로 완성시켜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지만 어쩌면 오늘 소개한 모든 재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뱃살처럼 완고하게 남아있는 문제를 조용히 겨냥하고 장내 환경의 균형을 회복시키며 이 조합 전체에 부드럽고 따뜻한 마무리를 더해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 그것이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단순한 향신료로만 알려져 있지만 그 속에는 혈당을 조절하고 뱃살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특별한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어 몸이 포도당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포도당이 쉽게 내장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을 막아주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기 주변에 조용히 쌓이는 지방까지도 서서히 줄여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깊은 내장 지방은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과 장기에 부담을 주며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데 계피는 그런 위험을 완화하는 데 있어 아주 고요하지만 확실한 조력자입니다. 하지만 계피의 역할은 단순히 대사작용에 그치지 않습니다. 계피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유익한 균은 살려주고 해로운 균은 조용히 억제하면서 장 속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바꾸어 줍니다. 이는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더라도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생기는 복부 팽만감, 과발효로 인한 가스 등의 문제를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 불균형 때문에 불편함을 겪곤 하는데, 계피는 이러한 불균형을 다정하게 바로잡아 줍니다. 또한 계피는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와는 다르게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나 소화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은은한 단맛을 더해주면서 식사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식사 후 간식에 손이 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이처럼 계피는 맛을 책임지면서도 칼로리는 거의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께 매우 유용한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피에는 레몬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보다 깊은 차원에서 지지해 줍니다. 계피의 향은 어릴 적 겨울날 따뜻한 방 안을 가득 채우던 그 익숙하고 포근한 냄새처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마음까지 안정시켜 줍니다. 단순한 음료를 따뜻한 하루의 시작으로 바꿔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계피가 가진 특별한 힘입니다. 나무 껍질에서 비롯되어 수천 년간 전 세계에서 사랑받아온 이 작은 조각은 단지 맛을 더하는 향신료가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안팎으로 보듬어주는 자연의 깊은 배려이자 선물입니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아침, 계피 한 꼬집이야말로 몸을 가볍게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진정한 마무리일지도 모릅니다. 이 5가지 재료 따뜻한 물, 레몬즙 사과식초 생강, 그리고 계피를 하나로 조화롭게 섞었을 때 그 효능은 단순한 합이상의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각각의 재료가 가진 자연의 지혜가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며 소화 기능을 보다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도와주고 장내에 쌓인 가스나 팽만감을 줄여 속을 한결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데 그치지 않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몸속의 노폐물 배출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전반적인 해독 과정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이 음료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들은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주며 노화와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되는 손상 요소들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이 조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돕고 혈당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하여 우리 몸 안의 환경을 보다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요소는 결국 장기적으로 심혈관 건강과 대사 기능을 지키는 데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각 재료는 고유한 천연 화합물들을 가지고 있어 우리 몸이 해로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그리고 염증 반응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면역력을 매일매일 조용히 보강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부 비만이나 더딘 소화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음료가 식욕을 부드럽게 조절하고 불필요한 군것질을 줄이게 해주며 몸의 신진대사를 서서히 자극하여 체중 관리와 뱃속 불편함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몸 전체에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더 가벼운 복부, 안정된 소화, 그리고 전반적인 몸의 활력까지도 느껴질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이 5가지 땅의 재료가 단순한 음료가 아닌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하나의 자연 치유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뱃살을 줄이는 데만 머무르지 않고 몸 전체의 균형과 회복을 도와주는 이 놀라운 조합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아침 기꺼이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약속드린 내용을 전해드릴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놀라운 음료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빠릅니다. 먼저 적당히 따뜻한 물을 한두 컵 준비해 주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손으로 잡았을 때 편안함이 느껴질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신선한 레몬즙을 2-3큰술 짜 넣습니다. 만약 조금 더 상큼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레몬 껍질을 곱게 갈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엔 거르지 않은 생사과 식초를 한 큰술 넣고 잘 저어줍니다. 신선한 생강은 얇게 저며 몇 조각 넣거나 곱게 간 생강을 반 작은 술 정도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피가루를 아주 소량 약 4분의 1 작은 술 정도 톡톡 뿌려 넣으면 이 음료는 완성됩니다. 이 음료는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원하신다면 아침과 오후로 나누어 2번에 나눠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나눠 드실 경우에는 사과 식초의 양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분량을 균등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모두 천연 재료들이지만 모든 자연 성분은 균형 있게 사용할 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레몬을 과하게 섭취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아, 범낭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과 식초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위나 목을 자극할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린 비율 안에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이 음료를 하루에 한 번씩 10일 연속으로 꾸준히 마셔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기간 동안 뱃속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한층 수월해지며 복부가 눈에 띄게 평평해지는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0일이 지난 뒤에는 3일 정도의 짧은 휴식기를 가지신 후 다시 새로운 주기로 반복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분들은 이 음료를 평생의 아침 습관으로 자리 잡고 계시기도 해요. 다만 식단은 자연식으로 유지하고 가벼운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함께 병행하신다면 효과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소박한 한 잔이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위한 여정에서 얼마나 강력한 변화의 열쇠가 될 수 있는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런 천연 재료를 활용한 치유법은 우리보다 먼저 살아간 세대들이 오랜 세월 동안 실천해온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이 정립되기 전부터 사람들은 땅에서 나는 재료들을 이용해 건강을 다스리고 몸의 균형을 회복해왔죠. 고대 그리스 동양의 전통의학, 아시아의 민간요법까지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자연의 힘을 빌려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 식초는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2000년 전부터 다양한 질병 치료에 권장했다고 전해지며 따뜻한 물은 인도 아유르베다의 해독 의식에서 오랜 세월 핵심 요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레몬은 고대부터 보존과 치유 두 가지 목적으로 함께 활용된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성경 전도서 1장 9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을 것이요 이미 한 일을 또 하게 될 것이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도다. 이 구절처럼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자연의 지혜는 새롭지 않지만 결코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따뜻한 물 햇살 아래 자란 레몬 자연 발효된 사과 식초, 몸을 따뜻하게 달래는 생강, 그리고 균형을 잡아주는 계피. 이 5가지는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건네는 회복의 선물입니다. 우리 몸을 돌볼 뿐 아니라 땅과 다시 연결되게 만드는 매개이기도 하죠. 이 음료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셨다면 잠시 멈춰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이 정보를 누군가에게 조용히 나눠주세요. 우리가 건강해지는 이 여정 속에서 지구도 함께 돌볼 수 있다면 그 의미는 더욱 깊어질 테니까요. 이 부드러운 습관 하나를 아침에 더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건강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 열흘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몸에 일어날 큰 변화를 여는 첫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복부 건강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 감소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쉽게 지치거나 균형 감각이 약해졌다고 느끼신다면 그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근육을 다시 되살리고 오래도록 걷고 움직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몸의 중심은 근육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꼭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